여러분은 성공하면 어떤 차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오랫동안 성공이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쓰이던 그랜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단순히 성공에 만족하는 나라가 아니죠. 더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달렸고 이에 발맞춰 자동차 시장도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이 모델에 성공을 넘어 번영으로 나아가고자 한 한국인들의 열망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데요. 그랜저가 성공한 리더, 사장님의 상징이었다면 이 차는 리더들의 리더, 그룹을 이끄는 회장님의 상징이었죠. 미쯔비시의 기술력 아래 태어났지만 결국 그들을 뛰어넘어 국산차 기술력의 정점을 찍고 수입차의 공세 속에서도 꿋꿋이 최고의 차라는 왕좌를 지켜냈던,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의 든든한 초석이 되어준 거인. 오늘은 대한민국 럭셔리 세단의 역사를 새로 쓴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 에쿠스 이야기입니다. 격동의 시기였던 1990년대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국격은 높아졌고 경제가 무섭게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주머니는 더욱 두둑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차 시장의 판도 커졌죠. 현대차는 미쯔비시와 공동 개발한 그랜저 시리즈를 연달아 히트시키며 고급차 시장의 왕좌에 군림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좌불안석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우는 걸출한 상품성의 일본 고급차를 아예 그대로 들여와 소비자들의 입맛을 높이고 있었고, 기아 역시 마츠다와 손잡고 엔터프라이즈를 내세우며 호시탐탐 왕좌를 노리고 있었죠. 심지어 안중에도 없던 쌍용은 독일 벤츠의 기술력으로 부장한 고급 SUV 무쏘를 히트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최고급 세단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 핵폭탄급 충격을 예고했습니다. 현대차에게는 이 모든 경쟁자를 압도하고 곧 밀려올 수입차 공세까지 막아낼 수 있는 그랜저를 뛰어넘는 진짜 플래그십이 필요해졌습니다. 얼떨결에 상위 모델로 투입한 페이스리프트 모델 다이너스티만으로는 확실히 역부족이었어요. 이때 오랜 파트너였던 미쯔비시로부터 또다시 솔깃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미쯔비시는 도요타의 셀시오, 닛산 시마에 맞설 새로운 플래그십의 개발을 추진했는데 이에 따른 막대한 개발비를 분담할 파트너가 필요했죠. 기술력이 필요했던 현대와 자본이 필요했던 미쯔비시의 이해관계가 또 한 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 LZ가 시작. 참고로 개발 당시 현대차는 성공적인 판매를 기록했던 뉴그랜저의 사례를 참고해 곡선이 가미된 디자인을, 미쯔비시는 직선 위주의 권위적인 분위기를 강조한 디자인을 내세워 두 회사 간 의견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미쯔비시의 안이 채택되어 현행 모델이 탄생했는데 뒤에 말씀드릴 판매량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죠. 이윽고 1999년 마침내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럭셔리 세단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명 에쿠스는 라틴어로 개선 장군의 명마 또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름부터 경쟁자들을 모두 제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죠. 외관은 그야말로 위풍당당했습니다. 5m가 넘는 거대한 차체에 직선을 강조한 디자인, 철갑을 두른 듯 튼튼해 보이는 생김새는 보는 이를 압도하는 권위적인 분위기를 뿜어냈죠. 시선을 사로잡는 크롬 휠과 거대한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보닛 위에 자리한 날개 형상의 엠블럼은 이 차의 위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누렇게 뜬 할로겐 램프들 사이에서 밝고 청명하게 빛나는 HID 헤드램프, 특히 하단 범퍼에 길게 자리한 전면 방향지 시등과 깎아지는 절벽처럼 절도 있게 떨어지는 트렁크, 또 수직형 테일 램프는 당시 국산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캐딜락 같은 미국의 최고급 세단을 연상시키며 에쿠스만의 독특한 존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고급차는 블랙이라는 고정관념을 깬 새하얀 에쿠스, 일명 빼쿠스와 상아색 에쿠스의 우아한 자태는 사모님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죠. 실내는 VIP를 위한 움직이는 집무실 그 자체였습니다. 평면적인 디자인 일색이던 당시 자동차 인테리어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탑승객을 향해 뻗어나온 계단식 레이아웃은 그 남다른 형태만으로도 보는 이를 감탄하게 만들었고, 아낌없이 둘러진 천연가죽과 실제 나뭇결을 그대로 살린 우드그레인, 그 중에서도 화사한 베이지 톤 내장은 국산차에서는 쉽사리 경험하기 힘들었던 호화로움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편의 장비도 최고 수준이었죠.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과 스티어링 휠 각도, 사이드 미러에 룸미러까지 연동되는 메모리 시트, 선명한 슈퍼비전 계기판, 동급 최고 수준인 7인치 대화면 스크린과 GPS 내비게이션은 물론 10개 스피커의 JBL 프리미엄 오디오까지 기존 다이너스티는 물론 한 발 앞서 출시된 체어맨과 비교해도 앞설 만큼 온갖 첨단 고급 사양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진짜 주인공은 역시 뒷좌석 승객이었습니다. 최고급 소파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편안한 리클라이닝 시트는 물론 뒷좌석만 별도로 설정 가능한 공조장치, 후면 전동 커튼과 측면 수동식 커튼, 전용 냉장고에 전용 모니터까지 갖춰 쾌적함과 편의성까지 VIP를 위한 거의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몸을 숙이거나 고개를 돌릴 필요 없이 암레스트에 달린 수많은 버튼들로 조작할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상석의 의미를 완벽하게 구현한 공간이었죠. 조수석 등받이를 개방해 상석에 앉은 승객이 발을 쭉 펼 수 있게 한 것도 당시 플래그십 세단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디테일이었어요. 겉모습에서도 짐작되듯 트렁크 공간도 아주 넉넉해서 높으신 분들의 소중한 물건을 수납하기에 충분했죠. 파워트레인도 남달랐습니다. V6 3.5L 시그마 엔진을 주력으로 얼마 뒤 그랜저 엑스G가 공유하는 V6 3.0L 라인업을 새롭게 추가,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변속기는 모두 5단 자동이었지만 하위 트림에는 마찬가지로 그랜저와 공유하는 자체 개발 H매틱 5단 자동 변속기를, 상위 모델에는 더 높은 토크에 대응하는 미쯔비시의 5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됐어요. 이 수동 변속 모드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죠. 하지만 필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국산 승용차 최초로 V8 8기통 엔진을 탑재한 것이었는데요. 후에 오메가로 명명된 미쯔비시의 4.5L GDI 엔진은 당시 최고였던 기아 엔터프라이즈의 V6 3600cc를 가볍게 찍어 누르고 국산 최고의 차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강력한 성능, 부드러운 회전질감을 자랑했습니다. 물론 입맛도 고급이라 당시에는 개념조차 잡혀있지 않았던 고급류를 넣어야 한다는 점과 기름을 바닥에 흘리고 다닌다는 말이 진짜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는 연비가 문제긴 했는데 이 8기통 플래그십이 주는 상징성은 그 어떤 마케팅보다도 강력했죠. 다만 이 모든 기술력을 담아낸 그릇은 아쉽게도 그랜저 엑스G와 공유하는 전륜구동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벤츠 혈통의 후륜구동 세단이었던 쌍용 체어맨과의 경쟁에서 핸들링이나 고속주행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특히 전륜구동은 구동계가 앞쪽에 몰려있어 고속주행 시 상대적으로 가벼운 후방이 좌우로 떨리는 피쉬테일 현상이 발생하는데 미세한 진동이 계속되면서 뒷좌석 승객에게 불쾌감과 멀미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차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극대화되기 때문에 뒷좌석이 메인인 쇼퍼 드리븐 차량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 에쿠스가 딱 이런 케이스죠. 하지만 현대차는 전륜구동의 강점인 넓은 실내 공간과 눈빗길에서의 안정성을 내세웠고, 또 당시 소비자들에게는 주행 성능보다 승차감과 정숙성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에쿠스 역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속 120km 미만의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그 생김새만큼이나 정직한 2톤에 육박하는 중량에서 오는 묵직한 주행 감각, 여기에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까지 더해져 구름 위를 떠가는 듯한 에쿠스의 승차감이 돋보였죠. 이때는 링컨이나 캐딜락 등 미국 차도 동일한 컨셉을 내세우던 때였으니까요. 이후 연식 변경을 통해 각종 사양을 업그레이드하고 상품성을 개선했습니다. 2001년 하반기 출시된 2002년식 모델부터는 국내 최초로 커튼 에어백을 추가, 더욱 안전한 차로 거듭났고, 새로운 디자인의 알루미늄 휠과 LED 리어 램프를 적용, 리어 램프의 광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차가 꽤 세련돼졌어요. 흔히 중신형이라고 불렸죠. 또 파워트레인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출시 초부터 직분사 방식의 문제로 잔고장이 잦았던 기존 V8 GDI 엔진을 현대차가 자체 개량해 간접분사 방식으로 변경한 같은 엔진을 함께 제공,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출력도 높았고 일반유에도 대응했기 때문에 고장률도 크게 낮췄죠. 본국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라인업을 빠르게 정리하고 자산들을 팔아치우던 미쯔비시가 이 V8 엔진에 대한 기술 사용권마저 판매, 이를 현대차가 사들이면서 가능해진 일인데, 이 굴러들어온 호박 덕분에 현대차는 GDI 기술과 V8 엔진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한편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모델이 있죠. 바로 리무진입니다.
B필러를 무려 25cm나 늘린 스트레치드 리무진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했습니다. 야간에도 밝게 빛나는 B필러의 오페라 램프가 정말 근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앞서 플래그십 다이너스티의 뒷좌석을 15cm가량 늘린 롱휠 베이스 모델을 다이너스티 리무진으로 판매하고 있었지만 눈여겨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외관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에 일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했죠. 이 차는 겉보기에 확실히 남다른 느낌을 줬기 때문에 예상대로 권위와 계급, 위계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조직사회에 잘 먹혔습니다. 늘어난 공간은 오로지 뒷좌석 VIP를 위한 것으로 다리를 쭉 뻗어도 남을 만큼 광활한 공간을 제공했죠. 특히 퍼스트 클래스 VIP 옵션을 선택하면 좌우 시트를 고정형 콘솔로 아예 분리하고 마사지 기능까지 추가돼 더욱 럭셔리한 탑승 공간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야말로 대한민국 0.1%를 위한 진정한 플래그십 세단이었어요. 이 밖에 스피라로 잘 알려진 한국의 카로체리아 프로토모터스가 주문 제작 방식의 커스텀 리무진을 제작하던 시절 이 모델의 C필러를 추가로 연장해 내부를 더욱 호화롭게 개조해주기도 했습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별도의 썬루프는 물론 카폰, 더욱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앞좌석과의 격벽까지 초호화 세단에 가깝게 꾸몄고 이 장기를 살려 지금도 럭셔리 리무진을 제작하고 있으니 이 분야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회사예요. 또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알아채셨겠지만 일반 세단 모델과 전면부 디자인이 소폭 다른데요. 이는 미쯔비시의 판매 전략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세단 모델은 프라우디아로, 이 리무진은 디그니티라는 별개의 차량으로 판매됐습니다. 가격도 꽤 차이가 나고 아무래도 리무진 모델을 선택할 고객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좀 더 차분한 보수적인 얼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조금 다른 얼굴을 갖게 됐고 이것이 에쿠스 리무진까지 이어진 것이죠. 출시 4년 후인 2003년 에쿠스는 다시금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뉴 에쿠스로 거듭났습니다. 고리타분한 느낌을 주는 범퍼의 호박색 방향지 시등을 클리어 타입으로 변경해 한층 세련된 분위기로 거듭났고 새로 추가된 17인치 멀티스포크 알루미늄 휠, 후면부는 기존의 삼각형 LED 리어램프의 면적을 키워 존재감을 높였는데 범퍼에 자리했던 번호판을 트렁크로 끌어올리는 바람에 오히려 직전 대비 중후함이 떨어져 보인다며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비슷한 시기 대대적인 스킨 체인지로 환골 탈퇴, 아니 환골은 아니고 탈퇴까지만 한 쌍용의 뉴 체어맨과 비교하면 소소한 변화인데 유행을 타지 않는 직선형의 디자인, 풍채에서 오는 위압감만큼은 여전해서 아쉬움은 크지 않았어요. 화려하고 최신 유행을 따르는 이탈리아 명품 슈트 같은 디자인은 분명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두툼한 양복처럼 묵직하고 중후한 멋으로 권위와 신뢰감을 주는, 차를 보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성공 신화가 자연스레 떠오르는 움직이는 명암이었습니다. 실내의 변화 역시 크지 않았지만 안에 탑재된 각종 장치들을 최신화하고 소재의 질감을 개선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급 주택의 응접실에 들어와 있는 듯한 특유의 럭셔리한 분위기와 넘치는 편의 장비까지 국산 최고의 차라는 타이틀이 여전히 유효했어요. 5.1 채널 사운드를 지원하는 DVD 플레이어가 추가됐고 내비게이션과 차량 내 전화, 전용 웹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텔레매틱스 시스템 모젠이 옵션으로 제공됐습니다. 또 이 무렵부터 냉난방 통풍 시트가 추가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앞좌석에 적용되지만 각 트림에 신설된 VIP 등급을 선택하면 앞좌석에 자리했던 이 기능이 뒷좌석 한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회장님용 차라지만 기사님 엉덩이는 엉덩이도 아닌가 싶어서 황당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냉난방 통풍 시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장판 같은 열선과 함께 좌석 밑에 블로우팬을 달아 바람을 뿜어주는 일반적인 통풍 시트와 달리 열전 소자, 쉽게 말해 시트 밑에 별도의 히터와 에어컨이 작동해 냉온풍을 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을 전좌석에 부착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였던 것이죠. 전력 부족. 다행히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은 효율이 좋아지면서 고급 차량들은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에도 이 열전 소재를 이용한 냉난방 시트를 적용하고 있죠. 통풍 시트에도 급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직전 모델의 구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한동안 판매하다가 2005년 연식 변경을 통해 새롭게 개발한 V6 3.8L 람다 엔진을 탑재, 이후 2006년 하반기부터는 3.3L 람다 엔진 모델을 하위 트림에 추가하며 기존 시그마 엔진 라인업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출력과 연비면에서 모두 앞섰고 특히 3.8L 모델은 V8 엔진과 비교해도 아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죠. 에쿠스는 출시와 동시에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국내 고급차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그랜저의 다이너스티 위에 당당히 올라 에쿠스라는 새로운 다이너스티의 시작을 알렸어요. 참고로 출시 전 판매와 애프터 서비스를 기존 현대차와 차별화해 별도의 브랜드로 판매할 계획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아시다시피 뜻대로 안 됐죠. 그래도 모든 프로그램이 버려진 것은 아니어서 에쿠스 전문 정비반 등 전담 인력과 출고 후 각종 소모품 관리, 주요 호텔 및 항공사와 연계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 프리미엄 서비스에 그 흔적이 남았습니다. 에쿠스는 출시 첫 해인 1999년 무려 5,637대가 팔리면서 경쟁 모델인 쌍용 체어맨의 4,162대를 가뿐히 넘어섰고,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 2000년부터는 월 평균 1,000대가량 팔려나가며 같은 기간 체어맨을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압도했습니다. 심지어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2002년에는 공식 의전 차량으로 활약하며 1만 7천여 대를 판매, 역사상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죠. 아무리 국산차라지만 쉽사리 다가갈 수 없는 가격표를 달고 있는데도 단종될 때까지 이 1세대 모델만 총 12만 대 이상이 팔려나가며 그야말로 넘사벽의 존재로 군림했어요. 재미있는 건 한국 시장의 현대가 축배를 들고 있는 사이 바다 건너 미쯔비시 매장에서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요타와 닛산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했던 것이죠. 이는 고급차 판매에 있어서만큼은 브랜드 가치라는 부분이 상품성보다 상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행 에쿠스는 미쯔비시가 제안한 디자인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여담이지만 현대가 제안했던 곡선이 가미된 디자인 컨셉은 같은 시기 개발된 고급 세단의 반영에 야무지게 써먹었는데, 그 차가 바로 프로젝트 XG였습니다. 이 밖에 센테니얼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해외 시장에도 수출됐습니다만 제품 경쟁력과 로열티 문제로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은 것도 물론 있지만, 마찬가지로 브랜드 밸류가 거의 없다시피 해 당연하게도 판매량은 의미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고차 시장에서도 에쿠스의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대형차 특유의 높은 감가 덕분에 로망이었던 회장님 차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경험해보고 싶은 중장년층이나 소위 가오를 중시하는 젊은 층, 어둠의 세계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회장님을 모시는 데는 그만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배기량을 막론하고 연료통에 구멍이 난 게 아닐까 의심스러운 사악한 연비, 특히 초기형에 쓰인 8기통 GDI 엔진은 고급유를 써야 했다고 했죠. 저 당시 관리가 잘 될 리 만무했고 당연히 고장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신기술을 이제 막 도입하기 시작했던 때라 각종 전자장비의 잔고장도 무시할 수 없었죠. 또 고급 사양에 포함된 에어 서스펜션의 수명이 다해 차가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렇다고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도 않아서 승차감을 손해보더라도 일반적인 유압식 서스펜션으로 바꿔다는 경우가 많았죠. 부품 가격 역시 기존의 국산차 대비 비싼 것들이 아주 많아서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했어요. 중고 대형차들이 의뢰 그렇듯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유지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차였죠. 1세대 에쿠스는 분명 성공적인 플래그십이었습니다. 국산 최고급 차라는 상징적인 위치, 판매 성과 역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안방시장, 비좁은 대한민국에 한정된 이야기였습니다. 현대차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유수의 럭셔리 메이커들이 경쟁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진정한 프리미엄으로 인정받으려면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에쿠스를 안방 호랑이에 머물게 했던 전륜구동의 한계, 그리고 시작부터 함께했던 스승 미쯔비시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지원해야만 했습니다. 하는 수 없죠. 현대차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2세대 에쿠스는 과연 1세대의 영광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프리미엄 세단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이 달라졌던 2세대 에쿠스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